한마디로 말하면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평생의 수군 사업이라고 봐야죠. 롯데타워가 2017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근데 실제 이 롯데타워를 기초부터 준비한 건 30년 전인 1987년도부터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87년도부터 롯데타워라는 그 꿈을 만들고 그 자기의 평생 수군 사업을 완성한 건데, 국내 최고층 건물로 우리나라 건축사의 한 획을 그은 롯데월드타워가 오늘 공식 개장했습니다. 롯데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1967년 4월 3일 롯데제과를 세워 한국 사업을 시작한 롯데는 지난해 매출 규모 92조 원에 94개 계열사를 거느린 세계 5위의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더 기원을 본다면 신격호 회장이 국내에 60년 초반에 한일 수교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롯데 제과를 먼저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70년 초에 한국에 가장 좋은 호텔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게 현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인데, 당시 반도호텔을 인수해서 지었던데, 사실 그 당시 그 롯데호텔에 투자한 돈이 1970년, 60년, 7년에 만든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금액과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다음으로 수군 사업이 바로 이 롯데타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소공동 롯데호텔을 만들 때도 국제적으로 내놔서 손색이 없을 정도를 꿈꿨듯이 롯데타워가 글로벌리하게 어깨를 견뎌도 좋은 건물을 짓는다는 기준을 가졌으니까 아주 본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 회장이 자신의 평생 수건 사업이었던 국내 최고층 빌딩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아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 사업은 1987년 신 총괄 회장이 잠실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며 대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83년의) 신화는 신격호 회장이 1922년생이거든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울산 쪽에서 태어났는데,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청년 시절에 일본으로 건너가죠. 그때 현해탄을 건널 때 본인 손에 쥔 돈이 84년이었습니다. 19살에 간 거죠. 그러니까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해서 와세다대 부속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갑니다. 와세다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분이 처음 전공은 화학을 전공합니다.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라는 것을 창업한 게 사실은 롯데의 시초로 봐야 돼요.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 히카리가 뭐냐면 광입니다. 광연구소인데, 제일 처음에 샴푸 제조를 시도했어요. 잘 이제 안착을 했는데, 1941년도에 일본을 갔으니까 이때가 2차 세계대전 말기였겠죠. 미군의 개수적인 폭격으로 모든 건 날려버립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은 실패하고, 두 번째 사업으로 시작한 게,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194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 끔의 기초물질이 화학 쪽이니까 이 물질을 착안을 해서 끔을 이제 만드는데, 당시 미군들이 쓰는 끔에 착안을 해서 더 싸고 좋은 껌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껌을 만드는데, 이때 자본금 100만 원으로 롯데를 설립하고 껌을 만듭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소설, 괴테의 소설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 그래서 지금 롯데타워 옆에 샤롯데 시어러가 있죠. 그 샤롯데의 그 롯데를 따서 롯데라는 이름을 딴 게 현재 롯데고, 왜 그럼 롯데를 지었느냐? 누구나 좋아하는 제과회사라는 이름으로 롯데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경영 철학은 이 롯데 제과의 끔에서 시작해서 현금 창출력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펼칩니다.
롯데그룹의 신격호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무실에 거화취실이라는 단어를 써놨거든요. 그럼 거칠에는 피하고 실속을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외형을 중시하진 않고 알짜인 실속을 취하는데 이게 차입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차입 정책에도 쉽게 얘기하면은 차입금이 없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차입금이 없더라도 외상대금이라든지 보증금 같은 부채는 있거든요. 부채가 그룹 차원에서는 100%가 되지 않았어요. 그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된다는 말은 자본 대비 부채가 훨씬 더 적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거고, 특정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무차입 경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취했어요. (2009년도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여러 가지 발표를 할 때 2009년도 20년쯤 전이죠. 한 12년쯤 전인데, 이때 롯데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76.3%였습니다. 그리고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그룹을 다 합쳤을 때도 부채 비율이 86.8%. 그러니까 100%가 안 됐다는 말은 빚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10대 그룹 중에 유일했죠. 2009년도면 서프라임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롯데 재무 건전성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격호 회장이 생전에 차입금은 우리 몸의 열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차입금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생각해봐라. 이자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불어나는 게 이자다.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어나는 게 이자다. 진격호 회장의 원칙은 내가 모르는 사업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분야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들인 신동빈 회장은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차입금을 가지고 이 차입금을 토대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M&A 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초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일부 안 된 것도 있지만 성공을 했으나, 문제는 이렇게 사세가 급격하게 확장되고 했을 때는 관리 이슈가 생겼고, 경기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레버리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될 수준까지 된 거 아닌가라는 상황이 지금 현재 롯데그룹의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 들어온 게 19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호남석유화학을 롯데케미칼이 전수인 호남석유화학의 상무로 이제 한국에 입사를 하는데, 신동빈 회장은 전직이 노무라 정권회사 출신이었습니다. 런던 지점에 있다가 이제 일본에 잠깐 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정권사 출신들, 그러니까 숫자를 만지는 쪽에서 하다가 경영을 하면 대표적으로 내 자본과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회사를 사들이고 이렇게 하나씩 벽돌 쌓듯이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 그럽니다. 남의 돈 가지고 빌려서 장사해서 돈을 남기는 것을 똑똑한 경영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소위 말해서 빈 카운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숫자 경영을 말하기도 하고, 좋은 말로 하면 M&A를 통한 사업 확장을 말을 하는데, 유통이든 제과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현장 중심주의 경영이 맞는데, 숫자 경영을 하다 보면 이 현장을 무시하고 계속 숫자로만 뭔가를 늘려서 사업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 신동빈 회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경영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 현대석유화학을 먼저 인수를 하고, 그리고 2004년도에 KP케미칼을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호남석유화학에 있다 보니까 케미칼 쪽을 먼저 인수를 해요. 2004년도에 이 신동빈 회장이 어디로 가냐면 롯데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부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M&A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요. 이때부터 더 이제 M&A가 엑셀을 밟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롯데그룹에서 AK 면세점 인수했죠. 인도네시아 대형마트인 마크로 인수하고, 중국 타임스를 7,300원에 인수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조를 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도에 GSE 디테일의 마트 부분을 1조 3천억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이게 지금 그 롯데케미칼의 가장 큰 악재가 됐는데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이라는 케미칼 업체를 1조 5천억에 인수합니다. 이 인수는 아직까지 롯데케미칼의 악성부채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쇼핑이 인수한 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525억 원과 영업이익 19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롯데가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야 역시 롯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전양판점이요 당시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막 M&A 하고 막 그런 상황이라 가전양판점이 일본에서도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과감히 롯데는 하이마트를 딱 인수를 하더라고요. 저는 야 역시 롯데의 스타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롯데가 하이마트 인수해서 2022년에 롯데 하이마트 매출이 3조 3천억이었어요. 가전양판점 1위였죠. 근데 작년에 1조 8천억까지 떨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큰 흐름 대세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전양판점 매출을 삼성스토어에 넘겨줬습니다. 네,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이야기드린 대로 사실 가전양판점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위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커머스에서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그 뭐 가전 시장이 확 이커머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좀 저는 걱정되는 게 일본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텍스프리라는 이런 서비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여행 가면은 꼭 그런 가전양판점을 많이 들리거든요. 빅카메라나 이런 데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관광객이 적고 좀 매장도 이제 좀 작은 게 많아서 롯데가 좀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대표적인 기업이 LG화학 그리고 한화도 있고 그리고 금호석유화학도 있고 이제 롯데케미칼 이렇게 이 정도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아쉽게도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저부가가치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롯데가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이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이 타이탄 회사도 저부가가치의 화학 재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 케미칼 쪽에 저가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1조 5천억을 주고 인수한 이 타이탄이 완전히 적자 늪에 빠집니다. 돈은 투자했는데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뼈아픈 실수라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화학 부분을 인수해서 롯데케미칼이 됐고요. KT렌탈을 인수해서 롯데렌탈이 됐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상황에서 저는 그룹 DNA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상황을 보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거든요. 예를 들면 롯데에서 했던 유통에 대한 강점은 충분한데 이런 기업들을 인수했을 때 그 전에 그룹의 DNA와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초기에는 회사들을 운영을 잘 했을 수는 있으나 위기가 왔을 때 이 회사들을 잘 경영할 노하우는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인수 과정에서 대부분 차입을 통해서 인수를 했고 서로 간에 상호 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M&A가 잘못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그룹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샘을 인수를 했어요. IMM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와 함께 롯데쇼핑이 인수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한샘이 인수해서 롯데쇼핑에서 더 지원을 하면서 갈 수 있을 거로 예상했지만은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한샘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주가는 계속 내려왔어요. 경영 실적도 좋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잘못된 투자, 경영상 전략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SI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데 전략 투자 관점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셈이 되죠.
그때 당시 호황을 겪었던 가장 고점인 상황에서 시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역시 이 회사 또한 고점에서 인수한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쇄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차입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그룹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부동산 자산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위기는 맞지만 저는 롯데가 좀 뭔가 우리나라 그 국민들, 소비자한테 과연 어떤 부가가치, 어떤 가치를 줄지를 좀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만 이제 해야 돼요. 과거처럼 막 다 한다고 우리나라 고객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과감하게 중소형 매장도 구조조정하고 또 안 되는 사업은 빨리 버려서 그 체질 전환을 해야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롯데가 이제 알짜 기업들을 팔고 있어요. 과도한 M&A로 부작용이 생긴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나마 알짜 기업들을 빨리 내놔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EBITDA, EBITDA를 최소한 3 이하로 낮춰야 된다. 그리고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롯데그룹은 뭐 다른 그룹도 비슷할 수는 있지만 캐시플로우가 사이클이 상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주회사 쪽에서 조정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이나 식품 쪽은 현금 확보가 빨리 일어나는 반면에 지금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바이오라든지 케미칼 쪽은 현금의 돈은 투자한 돈이 다시 현금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 신사를 벌이는 데 있어서. 세 번째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하는 바이오라든지 케미칼 쪽에 어떻게 고부가가치 사업을 만들 것인가. 이유는 뭐냐면 바이오나 케미칼이 롯데가 새로운 본인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기업이나 그룹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미 완성된 사업에 후발주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투자가 들어가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동안에 어떻게 현금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롯데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본 문화의 회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특유의 장인 정신, 특유의 보수적인 처리를 하던 회사예요. 회계 처리만 봐도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하던 신중한 회사였는데 너무 공격적인 M&A를 한 것은 그룹의 그 승계 과정에서의 이슈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공격적인 그런 그 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성공을 해서 입지가 다져져서 또 승계 구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한 사람, 오너 일가에 집중한 경영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구성원, 거래처, 사회 전반적으로 좀 악순환으로 작용되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오너 일가의 그 의사결정에 집중된 것보다는 경영을 현실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변신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